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51번 프린트를 통해서 조선 후기 신분 질서의 변화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조선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항상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향과 틀과 기본적인 아웃라인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조선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 이 분야를 나눠볼까요? 자, 우린 조선에서 우선 정치사를 공부했습니다. 자, 정치 한번 쭉 적어볼게요. 정치, 외교, 그리고 제도,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조선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정치 공부했습니다. 정치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죠? 네, 정치만큼은 단순하게 양란을 기준으로 전기 후기로 나누는 걸로 공부하시면 좀 부족해요. 정치는 오히려 어떻게 했죠? 네, 100년 단위로 세기별로 끊어서 왔습니다. 조선을 우리가 시대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양란을 기준으로 제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기도 하고, 정치 운영 형태의 변화를 가지고 100년 단위 세기별로 끊기도 하잖아요. 정치사는 전형적으로 후자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15, 16, 17, 18, 19세기 각 세기별 정치 운영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15세기 통치체제의 정비기, 정도전과 그들의 후손인 급진파 훈구파들이 조선의 이 제체제를 어떻게 정비해 가는가, 통치체제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을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태조부터 건국대전이 만들어지는 성종 때까지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들을 중심으로 통치체제 정비를 살펴봤고요. 16세기 들어오면은 바로 사하발생기, 이 세조 때 성장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성종이 등용한 살인, 이 둘 간의 훈구와 살인들 간의 권력 쟁탈전이 사하발생기를 살펴봤습니다. 연산군부터 명종까지 무호갑자, 기묘올사 100년간 4번의 사화를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17세기 들어오면은 이제 이 권력을 잡은 살인들이 뭘 만들죠? 본인들의 학문적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붕당을 만듭니다. 그 붕당 정치기를 이제 선조 때부터 우리가 환국이 발생해서 이 붕당 정치의 공존의 원칙이 무너지고 일당전제로 변질되는 숙종 때까지, 선조부터 숙종 때까지의 이 붕당 정치기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붕당 정치의 그 공존의 균형이, 공존의 원칙이 숙종 때 환국을 계기로 일당전제로 변질되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다가 적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세기에는 영조, 정조 같은 왕들이 중심이 되어서 탕평정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탕평정치도 결국에 19세기 세도정치로 무너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정치 운영 형태에 따라서 15세기 통치체제 정비기, 16세기 사하발생기, 17세기 붕당정치기, 18세기 탕평정치기, 19세기 세도정치기,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외교, 제도, 경제사회, 문화, 이 나머지는 어떻게 말하겠죠? 네, 이 나머지는 전기와 후기를 나누어서 비교하시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 외교 파트에서는 특히 전기 후기의 분기점이 되는 양란, 외란과 호란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외에 제도의 변화, 경제, 사회, 문화, 이 부분은 전기 후기를 비교하면서도 특히 후기에 방점을 찍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통치체제, 그러니까 의정부 6조 중심의 조선이 의정부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군사, 훈련도감 소고군, 그리고 세금, 수치체제, 조세공납역에서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등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여러분이 조선 전기 때 봤던 중앙 지방에 대한 그런 체제랑은 좀 다른 의미의 제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하게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뭘 공부하느냐? 여기 조선의 사회, 이 신분 질서가 전기 후기에 어떻게 변하게 되며, 특히 후기에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이 틀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먼저 신분제가 조선 전기와 후기에 어떻게 변하고 특히 후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는 거 알고 가봅시다. 자, 특히 조선 전기의 신분을 이미 배웠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리바이벌만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조선의 우선 법적인 신분제는 바로 양천제입니다. 조선의 법적인 신분제는 양천제고요. 조선의 신분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유인인 양인과 비자유인인 천인밖에 없습니다. 자유인인 양인은
자유인답게 뭘 가지고 있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 문과건, 무과건, 잡과건, 응시에서 과거 시험을 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요. 동시에 그런 권리를 뒷받침하는 의무로서 세금도 내고 군역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인은 비자유인이므로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매매상속 증여의 대재상이거든요. 재산의 개념입니다. 자, 이게 법적인 신분제 양천제예요. 그래서 자유인의 양과 비자유인의 천, 이 글자를 따서 우리가 양천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법적인 신분제가 양천제이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은 양천제가 아니라 반상제였죠. 양천제와 반상제의 차이 어디서 나와요? 네, 비자유인인 천인은 차이가 없습니다. 얘네는 그대로 가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유인인 양인이 분화되는 거예요. 자유인인 양인이 뭐로? 네, 세 갈래로 양반, 중인, 상민 요렇게 세 갈래로 분화됩니다.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가 돼요. 자, 우선 양반은요. 양반은 나중에 신분 개념이 되긴 하지만 원래 양반은 직업 개념이었습니다.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양반은 말 그대로 양반, 두 개의 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반은 그쵸, 문과를 응시해서 붙은 문과 시험의 급제자인 문반과 무과 시험을 붙은 무반, 이 두 개를 아울러서 말하는 직업 개념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 문과와 무과를 통과한 문반과 무반, 이 양반 당사자들 외에도 그 사람들의 가족과 가문들까지 포함하는 신분 개념으로 확대되는 거였어요.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지주였고 사회적으로는 국역이 면제된다. 여기서 이제 역은 노역과 군역을 모두 말하는데, 이게 면제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원래 조선은 원칙이 뭐였죠? 군역에서 양인계병제였어요. 양인이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돼. 그럼 양반은 양인이 맞나요? 그쵸. 양인의 양 갈래죠. 이게 양반도 원래는 군대를 가야 돼요. 이게 원칙인데 면제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현직 관리나 학생이란 말이야. 근데 양반이 100명 있다면 그 중에서 현직 관리는 대여섯 명밖에 안 되겠죠. 얼마 안 돼. 하지만 현직 관리는 몇 명 안 되지만 대부분 다 뭐예요? 학생이죠. 그러니까 양반들 입장에서 관리가 되기는 힘들어도 학생 되는 건 일도 아니야. 어디에 등록하면 돼요? 서원에 등록만 하면 되잖아요. 대부분의 양반들이 거의 다 서원에 등록해놓은 학생들이야. 그러니까 양반들 중에서 현직 관리나 학생이 아닌 양반을 찾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양반들이 국역을 특히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대부분 다 서원에다가 본인들의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 공부는 하지 않는 그런 병폐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아무런 미련 없이 서원을 다 없애버린 거야. 어차피 니들 이름만 걸어놓고 있지 않냐, 공부 안 하지 않냐 이거죠. 아무튼 양인계병제 원칙이 유지될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면제를 받았고, 그러다가 조선이 사람들이 군역을 기피하고 평화가 지속되니까 제도를 아예 양인계병제 원칙을 무너뜨리고 군적 수포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고서 뭐내라, 군포를 납부해라라 그러는데, 이거에 관해서도 양반들은 면제를 받아요. 아예 이 군적 수포제가 확립되면서 법적으로 양반은 군포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어져요? 흥선대원군의 호포제까지 이어지죠. 흥선대원군이 이제 호포제를 시행하면서 양반도 군포 내라 할 때까지 양반들은 군포를 안 내. 이러니까 양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라고 했죠. 군포가 면제되니까. 자, 아무튼 양반은 이렇고요. 그 다음 중인을 볼게요. 중인은 여러분이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누구만 포함해요? 네. 지방에서 수령을 도와주는 향리, 서리 같은 하급관리나 전문 기술직, 역관, 통역을 담당하는 역관이나 의관, 법관, 요런 전문직 관리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이런 역관, 의관, 법관 같은 전문직이나 지방에 있는 향리, 서리만을 포함하는데, 넓은 의미로 본다면 여기에다 누구까지 포함해야 돼요? 네, 우리 홍길동까지 포함을 해줘야 돼요. 서얼. 서얼은 누굴 말하는 거죠? 일단 이 서얼은 합친말이죠. 서자와 얼자.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우리가 서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얼은 모두 아버지가 누구예요? 양반이에요. 아버지가 양반인데 어머니의 신분이 양반이 아니야. 그러니까 양반이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이 평민이면 양반과 평민 출신의 첩에서 나온 건 서자, 그리고 천민 출신의 첩에서 나온 건 얼자예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서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방금
천민 출신의 첩이라고 그러셨나요? 양반과 천민 출신의 첩에서 나온 게 얼자라고요. 그러면 일천즉천의 원칙에 따라서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다. 그러면 이렇게 천민 출신의 첩에서 나온 이 사람도 천민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일천즉천의 원칙이 유일하게 적용 안 되는 케이스가 이 얼자야. 아버지가 양반이잖아. 차마 양반의 자식을 천민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일천즉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받고 있는 서울들의 페널티가 뭐죠? 네, 뭘 응시할 수 없죠? 과거 응시를 못한다는 건 틀립니다. 무과와 잡과는 응시가 가능하지만 문과의 응시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서자가 좀 억울하죠. 아무튼 서자 얼자 모두 이렇게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좁은 의미로서의 중인인 전문 기술직이나 하급 관리, 향리나 서리들은 문과 응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인 안에서도 서울들이 문과 응시가 안 되는 거지 좁은 의미로서의 중인인 하급 관리, 기술직은 문과 응시가 됩니다. 하지만 굳이 이 하급 관리나 기술직들이 문과를 보려고 하지 않아. 볼 수 있지만 보려고 하지 않은 거야. 왜? 대봤자 유리천장. 실제로 향리나 서리나 기술직들 중에서 문과를 봐서 붙은 사람들이 있지만 승진 안 시켜줍니다. 하급 관리를 승진 안 시켜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리천장이 땅딱했거든. 그래서 괜히 그 꼴 보고 더러운 꼴 당하느니 용의 꼬리가 돼서 차별당하느니 뱃머리가 되겠다. 해서 대부분의 이 기술직 하급 관리들은 그들 안에서 직역을 필수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역관외관이면 자식도 역관외관, 아버지가 향리면 자식도 향리,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필수하고 그들 간에 혼인을 해요. 이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게 중인이고요. 그 다음 상민, 말 그대로 일반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평민이라 말하는 게 상민들이에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거죠. 상민들은 크게 농민, 수공업자, 상인, 농공상으로 이루어지고 이 안에선 차별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양반, 4대부까지 포함하면 흔히 말하는 사농공상 그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들 간의 차별은 없습니다. 얘네가 대부분 다 상민이고요. 그 중에서 농민들이 제일 많죠. 그런데 이 평민들 안에서도 특이한 애들이 있어. 바로 신양역천이죠. 신부는 양인인데 신부는 양인인데 역천, 하는 일은 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려에도 따지면 향수부국이랑 비슷한 거죠. 향수부국이라는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천민이 아니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양인이야. 근데 뭐 받는? 차별받는 양인이었죠. 똑같은 거예요. 얘들도 차별받는 양인이었습니다. 봉수꾼 노잡이, 봉화에서 불을 피우거나 수군 이런 데서 이제 노를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차별과 스릴이 업종이었다라는 거. 신량역천. 하지만 얘들은 천인의 대우를 받을 뿐이지 진짜 천인은 아니에요. 진짜 천인은 여기 있죠. 구성, 법적으로 노비들. 이 노비들은 여러분 공노비랑 사노비로 나눠집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노비랑 양반들이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노비들이 있는데 얘들은 말씀드린 대로 매매상속 증여의 대상으로 재산이고요. 그 얘들의 신분을 결정짓는 방법은 일천즉천. 부모 중에 어느 한 명이, 엄마 아빠 둘 중에 어느 한쪽만 천민이더라도 자식은 무조건 천인이라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되면 노비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걸 양반들이 원하는 거예요. 양반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재산인 노비들의 숫자가 끊임없이 늘어나기를 원하거든. 자신의 국가 입장에서는 일정지천은 좋은 게 아니에요.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노비가 늘어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비들 말고도 천민들이 있습니다. 무당, 광대, 창기, 이제 몸 파는 사람들. 그리고 백정. 제가 백정의 유래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백정은 누구예요? 북방의 유목민족, 거란, 돌궐, 여진, 말갈 같은 주로 여진족이 많았죠. 이런 그 유목민족들이, 이민족들이 조선에 귀화해서 걔들이 농사짓기 힘드니까 대부분 다 뭐예요? 자기들의 주특기를 살려가지고 짐승 도축업을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다 싸그리 묶어서 이제 천인, 백정으로 조선에서 차별하고 관리했던 거예요. 왜? 나랑 다르고 무서우니까. 그 엄청난 차별이 이어지죠. 이게 언제까지? 근현대사까지 이어져가지고 1920년대에 이 백정들이 형평사를 만들어서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 신분제가 사라졌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우리를 차별하느냐, 천인의 백정에 대한 차별 없애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인, 자유인, 양인이지만 조선시대 백정은 천민이라는 거, 요거는 기억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고, 그럼 이제 조선 후기에 이 신분제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볼 건데, 일단 이 신분제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조선을 전기랑 후기로 나누게 되는 기준이 되는 바로 양란이에요. 외란과 호란.
양란이죠. 자, 매란과 호란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토지가 황폐화되고요. 그리고 그 인구,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사는가를 기록해 놓은 인구 문서인 호적도 불타고 사람들이 땅을 어디에 얼마나 갖고 있는가 기록해 놓은 양안도 불에 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호적과 양안이 불에 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쵸. 뭘 거둘 수가 없죠?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뭐 알지를 못하잖아. 아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거둘 근거도 사라지는 거야. 당연히 세금을 거둘 근거가 사라지니까 그만큼 세금을 못 걷고 국가 재정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당장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쟁 이후 황폐해진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세금을 거둘 만한 행정적인 근거인 양안과 호적의 소실로 인해서 세금이 제대로 안 거쳐. 그럼 어떡하죠? 돈은 필요한데 세금을 제대로 안 거쳐. 일단 땜빵을 해야겠죠. 그 임시방편으로 나온 게 뭐야? 납폭책 공명첩이에요. 납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납폭, 식량이나 돈을 내면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벼슬을 양반의 자리를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폭책은 여러분 천민과 상민들 모두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천민은 돈을 내면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상민이 될 수 있는 거고 평민이 될 수 있는 거고 평민은 돈을 내면 양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납폭책은 쌀과 돈 요런 것들을 내면은 이제 벼슬을 주거나 면천을 시켜주겠다라는 건데 이 납폭책의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공명첩이야. 납폭을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공명첩이야. 다시 한번 납폭책은 식량이나 돈을 국가에 바치면은 벼슬을 주거나 그러니까 상민이 돈을 바치면 벼슬을 줘서 양반으로 만들어주고 천민이 돈을 바치면 면천을 시켜서 상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납폭책인데 그 납폭책의 가장 유명한 갈래가 공명첩이야. 이름만 비워놓고서 이제 벼슬증을 파는 거죠.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당연히 이런 납폭책과 공명첩은 당장 국가에 급하게 필요한 돈을 보충해줄 수는 있지만 신분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걸 사게 되면은 그만큼 상민과 노비는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양반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분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야. 당연히 살려고 그러죠. 이걸 많이 물어봐요, 친구들도. 선생님, 의외로 선생님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양반이 되고 싶어 하나요? 당연히 되고 싶어 하죠. 왜? 양반은 뭘 안 내요? 군포를 안 내잖아, 얘들아. 군포를 안 내잖아.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물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좀 이것도 질문이 들어와서 선생님, 그러면 이 납폭책은 조선 후기 세도정치 때 나온 매관매직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다릅니다. 납폭책 다시 한번 자, 식량이나 돈을 바치면 뭐 해주는 거야? 일반 상민들, 평민들이 돈을 바치면 벼슬을 줘서 양반으로 만들어주고 천민들이 돈을 바치면 이 사람들을 일반인인 상민으로 만들어주는 게 납폭책이죠. 여기 양반을 만들어준다, 벼슬을 준다, 대표적인 게 공명첩이니까. 근데 여기서 주는 벼슬은 진짜 벼슬이 아니라 명예직일 뿐입니다. 이름만 벼슬이야. 자, 근데 매관매직은 뭐예요? 진짜 벼슬을 주는 거예요. 그 지방 수령을. 진짜 벼슬 자리를 상품화 시켜버리는 거야.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납폭책은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벼슬을 주는 게 아니라 명예직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타이틀만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거를 원하는 이유는 일단 아무리 명예직이지만 양반이 되는 순간 군포를 면제받을 수 있거든. 이게 가장 컸죠. 그리고 이렇게도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 상민이 양반이 되고 천민이 상민이 되면 그 숫자가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일단 상민들이 양반 넘어가면 양반들 늘죠. 근데 그만큼 천민들이 넘어오지 않나요? 여러분, 상민이 돈을 바치고 명예직을 사서 양반 되는 거는 그나마 쉬워요. 근데 노비들, 천민들이 돈을 벌어서 납속을 해서 상민이 되는 건 어려워. 천민이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다 버는 족족 양반에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상민들 중에서 돈을 좀 이게 이양법이나 상공업으로 돈을 벌어들여서 조선 후기 경제의 발전에 힘입어서 상민이 양반으로 납속을 통해서 공명첩을 통해서 신분 상승 하는 케이스는 많지만 천민이 상민이 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이게 너무 이 천민들이 돈 버는 건 자유인인 상민, 평민이 돈을 벌어 양반 되는 것보다 이 비자유인인 노비들, 천민들이 돈을 벌어서 납속 공명을 통해 상민이 되는 건 어려워. 그래서 대부분의 노비들은 도망을 택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런 납속책과 공명첩은 양반들의 숫자는 점점 늘리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되는 상민들의 숫자랑 노비들의 숫자는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 가지고 옵니다. 노비가 상민이 되는 내니까 어쨌든 노비들은 줄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상민들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선 후기 한 19세기 가면은 막 인구 중에 인구의 70%가 양반이고 막 그런 마을도 있어요. 여튼 이렇게 해서 납북책과 공명첩 등을 통해서 양반들의 숫자는 줄고 상민 노비들의 숫자가 줄면서 양반들의 숫자는 늘고 상민 노비의 숫자가 줄면서 신분제가 동요된다라는 거. 그 양반들의 숫자가 느니까 그만큼 군포,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잖아요. 세금을 내는 납부층이 줄잖아. 당연히 국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위기가 되는 거죠. 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군포 양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나는 사람들이 준다? 당연히 부담이 너무 넘어가요. 네. 납북책과 공명첩을 통해서 양반의 신분을 사기 힘든 정말 가난한 상민들에게 이 부담이 다 넘어가는 거야. 이러니까 삼정의 문란에서 우리가 군포의 그 군정의 문란 배울 때 백골징포, 황구참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금 납부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시불로 납북책 공명책을 통해서 양반의 신분을 사서 이 군포에 납부해서 면제되고 그 양반의 신분을 사기 힘든 가난한 일반 평민들이 이 부유한 사람들이 내야 되는 것만큼 양반들이 내야 되는 그 모든 군포를 다 떠맡으니까 삼정의 문란 중에서도 군정의 문란이 그렇게 가혹했던 거예요. 백골징포, 황구참정, 족증인징. 자, 아무튼 여기서 좀 내용이 많았네요. 자, 아무튼 이런 신분제의 동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하듯이 이렇게 납북책 공명첩으로 양반의 신분을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발전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농업에서는 이양법, 여기 핵심이었죠. 모내기법의 등장.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는, 그래서 1인당 경작 가능한 토지의 넓이가 확 넓어지게 되죠. 그 이전에서는 100명이 농사지어야 되는 땅을 이제는 10명, 20명이서 이양법으로 2배 이상의 생산물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제 10명, 20명이서 100명이 농사지을 땅을 농사지면서 광작을 하면서 더 많은 생산량을 뽑아서 분농이 될 수 있는 거야. 물론 여기에 속하지 못한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은 땅도 제대로 농사짓지 못하는 임노동자가 되는 거죠. 계층 분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유한 평민들이 늘어나고 있을 때 양반층은 분열합니다. 공존의 원칙이 깨어지고 뭐로 인해서 환국으로 인해서 분당 정치가 변질되게 되는 거죠. 일당 전제와. 자, 이런 이유로 어떻게 신분제가 무너지는가 볼 건데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반은 방금 말했듯이 숙종 때 환국을 계기로 분당 정치가 무너지고 공존의 원칙이 무너지고 일당 전제화 되면서 이제 실제로 이 기나긴 싸움 끝에 권력을 잡은 권반, 자, 양반의 분할을 보는 거예요. 맨 먼저 권반, 말 그대로 권력을 잡은 양반들이라는 겁니다. 얘들이 중앙 권력을 장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의 정치 싸움에 밀려나면 어디로 가야죠? 그래, 얘네 원래 살인이었지. 원래 얘네 근거지가 어디야? 지방 향촌 사회였죠. 그래서 중앙에서 밀려나면 어디로 가야죠? 그들의 근거지 유양소 향약 서원으로 딱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방 향촌 사회로 내려가야겠죠.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간 양반들을 우리가 향촌에 내려간 양반들 향반이라 그래요. 권반은 중앙에서 권력을 잡은 양반, 향반은 그 중앙에서 밀려나서 지방 향촌 사회로 내려가서 그 향촌 사회로 내려간 양반들, 얘들을 우리가 향반이라 부르고, 이 향반은 다른 말로 오래된 양반, 옛날 양반이라 그래서 구양이라 불러. 근데 권반도 향반도 아닌 애들 있어요. 완전 쫄딱 망한 양반, 걔들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잔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급식 먹고 잔반 찌끄러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잔반, 몰락한 양반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방의 향촌 사회로 내려간 향반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조선 전기 때만 해도 향반들은 중앙에 밀려나서 지방 향촌 사회로 내려가도 별다른 타격감이 없습니다. 왜? 지방 향촌 사회는 그들의 든든한 근거지였거든요. 유양소, 향약, 서원 등으로 얼마나 탄탄했어, 얘들아. 생각해봐. 그 탄탄한 근거지를 바탕으로 훈구마저 꺾은 거잖아. 조선 전기 때만 해도 양반들의 자치기구인 유양소, 이 유양소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반영할 수 있죠. 아무리 중앙에서 왕이 임명한 수령이라고 할지라도 이 유양소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 거기다가 향약까지 만들었죠.
지방 향촌 사회가 지켜야 하는 자치 규약 향약을 여러분 손으로 만들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누굴 통제할 수 있죠? 향촌 사회의 평민들을 통제할 수 있잖아. 그 평민들은 향약이 무서워서라도 여러분만 보면은 아이고 양반 나으리 하고 고개를 바짝 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원에서 여러분들 동문들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여기서 이제 논의한 내용들을 중앙정치의 동문들에게 보내서 여러분의 의견이 중앙정치에 반영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게 가능했잖아 얘들아. 근데 지금 조선 후기로 넘어오니까 어때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일단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점점점 여러분들 누가 성장하게 돼요? 예, 여러분에게 바짝 엎드려 있던 평민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자, 이걸 봅시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잠깐 중인 건너뛰고 평민들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상민들 이제 이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이 부유한 상민들이 분화하는 거야. 부유한 돈 많이 벌어들이는 상민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양법, 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땅을 농사짓는 분홍, 광작을 통한 분홍이 성장하게 되고요. 또 농사뿐만 아니라 상공업도 발전을 하죠. 특히 정조 때 가면은 아예 시내 통공을 통해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누구나 자유로운 상업을 할 수 있게 해줬죠. 이런 상공업으로 또 돈을 벌어들인 거상들이 생겨.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양법이나 상공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분홍이랑 거상이라 생각해봐. 그런 여러분들 눈앞에 중앙의 정치 싸움에서 밀려나서 지방에 내려온 이 향반들, 구양들이 보여. 얘들을 보고 존경심이 들어요? 안 들죠.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저 새끼보다 못한 게 뭐지? 내가 쟤보다 돈도 많고 능력도 뛰어나 보이는데 저 새끼 어차피 중앙에서 밀려나서 지방으로 내려온 애들이잖아. 뒷방 늙은이 태물 아니야? 쟤 태물이잖아 태물. 근데 내가 왜 쟤를 보고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아,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딱 하나 있구나. 뭐? 쟤는 양반인데 나는 양반이 아니라 상민이구나. 그럼 뭐 하면 돼? 나도 신분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거기다 양반이라는 신분을 얻을 수 있는 합법적 루트가 있죠. 납북책과 공명첩. 이렇게 돈을 벌어들인 분홍이랑 거상들이 납북책과 공명첩을 통해서 형식적이지만 명예직이지만 양반이란 벼슬을 사는 거야. 이제 맘먹을 수 있죠. 너도 양반, 나도 양반. 똑같은 양반 아니야? 어차피 중앙정치의 권력 장악하지 못한 건 니나 나나 똑같은데 너도 양반, 나도 양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맘먹으려 드는 거야. 그리고 합법적인 루트로 납북책과 공명첩이 아니더라도 신분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로?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는 거예요. 이 족보를 누구한테 사고 누구한테 위조할까? 권반이나 향반들이 팔진 않겠죠. 몰락한 양반, 잔반들에게 이걸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맘먹으려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이양법이나 상공업 등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 부유한 상민들, 분홍이나 거상이 등장을 하고 이 분홍과 거상들이 합법적인 납북 공명이나 불법적인 족보 매입 위조 등을 통해서 신분을 사서 양반이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향촌사회 양반들을 우리가 신향이라 그래요. 새로운 양반. 자, 이제 이 신향과 전통적인 지방에 밀려내려온 구향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겠죠. 뭘 가지고?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두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향전이라 그래요. 향촌에서 전쟁이 났다. 이 전통적인 향촌사회로 내려온 구향과 새롭게 경제의 발전으로 성장해서 신분을 산 신향들 간의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놓고서 바로 향전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향과 신향 간의 갈등.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조선 후기 붕당 정치가 변질된 근본적인 원인이야. 붕당 정치가 변질된 표면적인 원인은 숙종의 파행적인 정치 운영 환국이에요. 일당 전제를 종용을 하는 거죠. 정치의 국면을 확 바꿔버렸잖아. 정치적인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숙종의 환국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요거예요. 자, 여러분이 양반이라 생각해봐. 조선 전기 때만 해도 굳이 중앙 정치에 목숨 걸 이유가 없어. 중앙 정치에서 밀려나도 상대방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지방에 내려가면은 유양서, 향약, 서원 등으로 이 향촌사회 주도권이 탄탄했잖아요. 이 향촌사회를 내가 딱 장악하고 있어. 지방 내려가도 내가 왕초를 지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밀려나도 지방 내려가서 편안하게 지내면 돼. 이러니까 공존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고 점잖은 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조선 후기 넘어오니까 어때요? 네, 일단 경제의 규모가 엄청 성장하죠. 상품화폐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해. 그 말은 뭐야? 이제 중앙정치를 장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훨씬 넓어진 거야. 조선전기 때 나라가 워낙 가난하니까 중앙정치 장악해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지방에 내려갔을 때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안 났어. 근데 이제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니까 중앙정치를 장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지방에 내려갔을 때보다 훨씬 많은 거야. 조선전기 때 100만 원 얻을 수 있다면 조선 후기 때는 권력을 장악하면 1억 수십억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생겨? 욕망이 생기는 거야. 그 파이가 커질수록 생각하는 거죠. 이걸 내가 왜 공존이라는 말에 쟤랑 나눠야 되지? 나 혼자 차지하면 더 좋은데? 해서 이제 혼자 차지할 욕심이 생기는 거고, 또 이렇게 중앙에서 밀려나서 지방에 내려가잖아? 뭐가 벌어져요? 지방에 내려가면 향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양과 신양 간의 향전. 이러니까 이기면 위너 테이크스 올, 이기면 모든 걸 얻지만 밀려 내려가서 지방에 내려가면은 새롭게 돈 많이 벌어들인 신양이랑 향전을 벌여야 돼. 여기서 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기면 모든 걸 얻고 지면 모든 걸 빼앗긴다. 중앙에서 밀려나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고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됐던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껴있는 중인들을 봅시다. 중인은 좁은 의미로는 기술직, 향리, 선의만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서얼을 포함하는 거라 그랬죠. 우선 우리 불쌍한 홍길동부터 볼게요. 서얼들은 조선 후기에 당연히 신분 상승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왜냐면 얘들은 태생이 양반이니까 더 양반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집단 상소, 연합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들이 원하는 건 뭐야? 얘들은 뭘 못 보죠? 문과를 못 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들은 뭘 보게 해달라? 문과 응시 하게 해달라 이거야. 단순히 문과 응시만 하게 해달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단순히 문과 응시만 하게 해주잖아. 누구 꼴라냐? 기술직 꼴라요. 기술직 향리 서리들은 문과 응시 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안 보잖아. 왜? 유리천장. 어차피 문과에 급제해봤자 승진 안 시켜주고 차별하니까. 그래서 서울들은 문과 응시랑 동시에 뭐까지 말하냐? 유리천장까지도 없애달라. 단순히 문과 응시만 줄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고위관리로, 핵심적 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길을 똑같이 열어달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청요직이라 그래요. 청요직, 맑고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핵심적 자리입니다. 언론기구인 3사나 이조전랑 같은 이런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걸 요구해요. 이 3사나 이조전랑 자리를 거쳐야지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문과 응시를 하게 해주고 청요직 가게 해달라. 이걸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 통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청요직으로의 진출을 통청운동이라고 하거나, 혹은 이거 소원입니다. 청요직으로 가게 해주세요. 소청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허락해주세요. 통하는 걸 허통운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서울들은 신분 상승 운동을 벌였다. 뭐 집단 상소를 통해, 연합 상소를 통해 신분 상승 운동을 벌였다. 혹은 문과 응시와 청요직 진출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서울들이 통청운동을, 소청운동을, 허통운동을 벌였다. 다 같은 말이야. 근데 주로 서울에게는 교과서에서 통청운동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긴 해요.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통청운동이라는 용어, 소청, 호통과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성공을 해요. 결국 애들은 아버지가 양반이니까. 양반들 입장에서 아들들이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모가 거절합니까? 서서히 서울들에 대한 차별은 사라지게 되는데, 우선 정조 때는 법적인 차별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서울들에 대한 차별이 완화돼요. 그 증거가 정조가 만든 개혁기구인 규장각 있죠. 이 규장각의 핵심적 관리인 검서관, 여기로도 이제 서울들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같은 이 서울들이 이 규장각 검서관 자리에 진출을 하게 돼요. 유득공 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발해고, 남북국 시대. 그리고 박제가는 나중에 배울 시각,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상공업 중심의 시각자인 박지원의 제자입니다. 그 박지원이 그 사람이야. 양반전, 화생전 쓴 사람. 그 박지원의 제자로서 청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했던 북학의라는 책을 쓴 실학자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철종 때, 대조정치가 한창인 철종 때, 기억나시죠? 정조가 죽은 다음에 꼬맹이 아들 순조가 왕이 되고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친 대조정치가 자행이 되잖아요. 그 마지막 대조정치 철종 때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하죠. 이때 법적으로 서울차별이 완전 철폐돼요. 1851년 신해년에 이제 허락해주겠다. 통하는 것을. 어디로 통하는 것을?
청요직으로 통하는 것은, 그러니까 문과응시랑 청요직 진출이 법적으로 허용이 된 게 철종 때 신의 허통이에요. 자, 여러분이 신의 허통하면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은 정조 때 신의 통공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조 때 1791년 신해년에는 시전방인의 금단 정권을 폐지한 거였죠.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허용해 준 거였어요. 유기전 제외하고. 그런데 철종 때 신의 허통은 내용이 달라. 서울차별을 철폐해 준 겁니다. 청요직 진출 허용해 준 거고. 근데 시기가 다른데 왜 같은 신해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그 가불병 정부하는 12갑자는 60년 단위로 돌아가. 그래서 같은 신해년이에요. 시기만 하면 1791년에서 60년 지난 또 다른 신해년인 겁니다. 아무튼 정조 때 이 자유로운 상업활동과 관련된 신해통공, 철종 때 서울대의 차별을 철폐한 신해허통,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런 서울들의 성공을 보고 누가 자극을 받을까? 당연히 기술직들이 자극을 받겠죠. 그래서 얘들도 똑같이 우리도 신분 상승해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얘들은 이미 문과응시는 가능해요. 근데 문과를 안 볼라 그랬지. 왜? 유리천장. 얘들이 말하는 건 뭘까? 그치, 우리도 청요직으로 가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미 문과는 응시 가능하니까. 청요직 가게 해달라, 차별하지 말라,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운동을 뭐라 부른다겠죠? 네, 이런 청요직으로의 그 신분 상승 운동을 소청운동, 통청운동, 호통운동이라고 한다겠죠? 근데 서울들에게는 그 중에서도 통청운동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쓴다면 이 기술직들에게는 소청운동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같은 말로 통청, 호통 뭐라고 나올 수 있는지는 그때 다르지만 알아두세요. 통청운동, 소청운동, 통청운동, 허통운동, 이렇게 해서 기술직들도 우리도 청요직으로 가게 해달라라는 소청, 통청, 허통운동을 벌이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아무튼 얘들은 서울들이랑 입장이 다르잖아. 양반들이 보기에 서울들은 내 자식이지만 기술직 애들은 그냥 생판 남이거든. 굳이 왜 얘네한테까지 밥그릇을 넓혀줍니까? 실패해요. 하지만 얘들은 그 이후에 양반들에 대한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해. 우리가 양반들보다 못한 게 뭐냐? 오히려 능력은 우리가 더 뛰어나지 않냐? 우린 전문직이다. 우리는 너희 양반들이 하는 거 똑같이 다 할 수 있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얘들이 만든 게 시사예요. 이 시사는 오늘날의 시사 이슈 그런 게 아니라 시조를 짓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시를 짓는 모임. 원래 그 시조를 짓고 이러는 게 양반들의 고유 문화였거든. 그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시바를 조직해서 이제 문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술직, 향리서리 기술직 애들이 시사에서 만든 문학을 우리가 저항하는 문학, 길거리 문학이라 그래서 위항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위항문학. 그래서 시사를 조직했다, 위항문학 이런 게 나오면은 중인들 중에서도 기술직들의 신분 상승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반 중인 상민들 들의 이런 신분 상승 운동이나 신분의 변화를 봤고요. 이 천인들에 대한 해방도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천인들도 아까 말했듯이 납북책으로 신분을 상승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군공을 세우거나, 군공이라는 건 양란 때 말하는 거예요. 외란과 호란 때 이제 노비들도 싸워야 되는데, 노비들을 참전시키려면 그만한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이 노비들이 가장 바라는 건 신분 상승이잖아.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때도 김윤우가 충주성을 지킬 때, 몽골군으로부터 충주성을 지킬 때 노비노설을 불태웠잖아요. 그게 비슷한 거야. 양란 때도 이제 적의 목을 베면은 너희들 신분을 면천시켜주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싸움 잘하는 애들은 군공을 통해 신분을 면천받거나, 혹은 돈 좀 번 애들은 납속을 통해서 이제 면천을 받거나 하는 건데, 이렇지 못한 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비를 해방시키려고 그래요. 왜? 국가 입장에서는 노비들은 좋은 존재가 아니라겠죠. 뭘 안 내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부족해진 세금, 특히 조선 후기 가게 되면 납속책, 공명접 등을 통해서 돈 좀 벌어들인 똘똘한 이 상민들, 부유한 이 농민들이나 거상들은 다 돈을 내고서 양반 자리를 사고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점점점 세금 거둘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부족한 세금을 어디로 보충해야겠다? 이 노비들을 상민으로 만들어서 보충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노비들의 숫자를 줄이고 상민들의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노비들을 줄이고 상민들의 숫자를 늘리려고 해요. 왜?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조선 전기 때 일천직천 시스템을 버리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노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 그래서 이걸 조선 후기 영조 때 노비 종모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제부터 노비의 신분은 종 따른다. 누구를? 엄마를. 이제부터 노비의 신분은 엄마를 따라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천인이더라도 엄마가 양이, 평민이면 자식은 양인이라는 거. 그리고 순조 때 가면은 아예 공노비, 사노비가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노비는 다 해방시켜요. 다 상민을 만들어서 돈을,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갑오기역 때는 아예 신분제가 사라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몇 안 되는 공노비랑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사노비도 모두 해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조선 전기와 후기의 신분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고 특히 이 후기의 방점을 찍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 요거 이렇게 중앙정치에서 밀려나서 지방에 내려온 향반과 이 중앙의 권력을 장악한 중앙에서 밀려나서 지방에 내려온 향반과 죄송합니다. 계속 그래서 중앙정치에서 밀려나서 지방에 내려온 향반 구향과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큰 돈을 벌어들여서 이렇게 양반 자리를 산 신양들 간의 격돌, 향촌사의 주도권을 두고 싼 구양과 신양 간의 격돌, 향전 있죠? 이거를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